자, 북한 비행기 완전히 골동품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붙였더니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병기가 되고 있다는 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탈북이 너무 늘어나니까 감시하라고 보냈던 사람마저 탈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혀를 끌끌 찰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손수 변호사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엘리트 그리고 또한 또 통역 요원 2명이 이제 북한을 이제 탈출했는데요. 네. 우선 남성 1명, 여성 1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지난 6월에 탈북한 한 여성인데요. 네. 이제 북에서 나와서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 통역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탈북을 한 그런 여성이고요. 네. 또한 오른쪽에 그 빨간색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제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강도에 있는 해산에서 지난 8월에 탈북했는데 역시 세관 통역요원으로 근무하던 보위부 장교였고 이 남성과 여성 모두 이제 그 고위직, 특히나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으며 또한 통역요원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느끼는 그런 충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젊고 또 직급은 높지 않은 여성 통역 요원입니다. 그런데 이 통역이라는 게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정훈 의원. 어떻습니까? 중국어 통역을 했으니까요. 네. 원래 5차 핵실험 하기 전에 북한 외무성의 미주국 부국장인가요? 최선희 씨가 왔을 때 통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최선희 부국장이 중국에 핵실험 한다는 걸 통보했냐 안 했냐가 한동안 언론의 관심이었는데 네. 지금 북중 간에 거의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류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오갔는지 증언할 수 있는 자리죠. 근데 실제로요, 황해도 출신의 김일성 대학 중국과를 졸업했고 뭐 이런 나이까지 나온 걸 보아 상당히 조사도 많이 끝나고 우리랑 대화를 많이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적어도 27세 여성이면은 대학을 네. 졸업하고 바로 베이징 대사관에 가서 근무를 했다면 지금 한 6, 7년은 근무했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6, 7년 동안이라면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6, 7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통역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의무성 뭐 부상이든 아니면 뭐 그 적어도 뭐 장관, 차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대사관에 있는 통역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 통역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네. 아까 바로 이정훈 위원이 얘기했던 최선희 그 부국장 같은 지금은 이제 국장이 됐거든요. 의무성이 네. 국장이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오랫동안 네. 북한 대사관에서 뭐 김정일이가 오든 이렇게 했을 때 통역을 직접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역 요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여기는 그 이상으로 엘리트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최선희 씨인데 그야말로 초반엔 통역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북핵 외교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걸 알 수 그냥 있었잖아요. 단순히 우리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지만 네. 북한에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사관에 근무하는 요원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통역 요원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게 단순 통역도 사실은 정상회담 같은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밥 먹을 때 나는 진짜 사적인 대화도 다 옆에서 통역하잖아요. 예. 그럼 27세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정상급이나 최고위급 인사들 사이에 어떤 수준의 교감이 있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소영 지금 이제 외교부의 서기관이 오랫동안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통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의 최고위층들의 정상끼리 만날 때는 어떤 태도인지 뭐 박근혜 네.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뭐를 나누는지뿐만 아니라 자세, 태도, 밥 먹을 때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럴 뿐이지 만약에 한다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은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어떤 거냐. 그렇죠.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 10일 날 쌍십절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관심이 쏠려서 어떤 분은 10월 10일 오전 10시에 한다고 예측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하지 않았죠. 근데 그것을 안 할 거라고 상당한 정보위원들은 판단을 했던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이 4차 핵실험할 때 중국에 전혀 통보를 안 했습니다. 5차 핵실험 하기 전에 최선희 씨가 중국에 왔는데 통보를 했다 안 했다 보도가 있었는데 안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4차 핵실험 통보 안 했을 때 중국이 굉장히 화를 냈었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광명성 4호 로켓을 발사했을 때 굉장히 화를 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한북 지역에 그 수해가 큰데 지금 그쪽에 중장비가 한 대도 없거든요. 네. 좀 북한에서는 중국에서 장비를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지원을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태평만 댐에 송유관을 잠글 거다 말 거다 할 정도로 중국에 압박을 넣고 있답니다. 무슨 네. 얘기인가 하면 지금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 오가는 그 은밀한 거래를
세계의 뭐 국정원을 포함한 몇 군데 정보기관이 거의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통역원들이 넘어오는 거고 저걸 공개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처럼 더 많은 게 있는데 가장 작은 거나 어떤 거 하나 툭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약간 북한 흔들기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과 관련된 메시지를 몇 가지 내놨습니다. 통역요원, 특히 베이징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27세 엘리트 통역요원이 탈북했다는 것 영향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를 보니까 공개하지 않은 고위급 탈북자가 작년에만 10명이 넘는다라는 보도를 했네요. 예. 저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다 공개가 되고 또 이제 들어오면 하나원에 들어가서 3개월 교육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저렇게 이제 외교부에서 직접 근무를 했던 고위 간부라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이제 중령급 이상 그런 이제 고위 군 간부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안전 보위부 사람이면은 조금 낮은 직급, 과장급 뭐 이런 직급이라도 모두 저런 고위급 탈북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원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네. 심사해가지고 따로 방을 주고 이렇게 거기에 밖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지난해만 10여 명, 현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최근에 특히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후에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과 그 북한의 체제 안전성과 관련된 얘기를 유독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른바 통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 정치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하여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입니다. 네. 자, 문을 활짝 열겠다. 오시라. 네. 제안했군요. 지금 탈북에서 지금 동아일보가 굉장히 보도를 잘했는데요. 네. 그 밑에 왼쪽에 제일 위에 제목 보게 되면 북 핵심 계층 망명 도미노입니다. 망명 도미노다. 망명 도미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계층을 제목으로 네. 잘 뽑은 겁니다. 네. 북한은 계급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핵심 계층 어떤 출신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엘리트로 갈 건데 저기가 무너지면 북한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동요 계층 무슨 계층에서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탈북을 안 받아서 그렇지 줄 서 있답니다. 네. 줄 서 있어서 뭐 국내로 들여올까 말까 망설일 정도로 한다는데 지금 북한이 핵폭탄을 터뜨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핵심 계층의 집단 탈북으로 아마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네. 남북한이 전면전이 심리전에 붙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80년대 중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 서서 저 장벽을 무너뜨려라, 문을 열어라 이렇게 외쳤던 그 장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더더욱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고르바초프라고 말했던 레이건 대통령의 기계, 많이 비유가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비유가 되는데 저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말하는 게 멋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박 대통령은 조금 더 밝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셨으면은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정보가 많아서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신 건지 지금 여유 있게 좀 웃고 하시면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레이건은 이제 라디오 성우 출신이니까 뭐 발음이나 뭐 톤, 뭐 이런 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네. 직전에 레이건 대통령의 장면이 나오니까 마치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이 네. 야, 북한에서 그러면 앞으로 탈북 막 수만 명씩만 나오는 거 아니냐.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탈북자는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오히려 네. 3,000명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500명 수준으로 줄어 작년 같은 1,200명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1년에 1,200명. 예,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한 20% 늘어가지고 올해는 한 1,500명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이제 10여 명이 왔다고 해서 북한의 정권이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처럼 휴전선이 무너지고 뭐 탈북자가 뭐 수만 명씩 오고 이렇게 바로 기대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은 이제 민족사적 분수령이란 말까지 하면서 직접 이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대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 대통령이 저렇게 반복적으로 북한의 탈북 관련해서 체제의 붕괴, 자멸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야당에서는 저거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런 사실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어떤 남북 문제를 정치에 특히 집권 세력이 이용했던 예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이 이 탈북 문제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공격했다가는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객관적으로 북한의 고위층 탈북이라는 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고 아까 특히 그렇게 김정은이 많은 부분을 틀어막고 공포스럽게 탈북을 처벌하고 있음에도 올 들어 늘어나고 있는 특히 아까 핵심 계층까지 대대적으로 오고 있는 이 현상은 야당으로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만일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명백한 이것이 어떤 책 잡힐 일이 없는 한 네. 쉽게 공격하기는 아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작은 국면에선 여야 그리고 청와대가 공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20년, 30년 후에 바로 2016년 10월 초반에 시작된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해석될지 정말 이건 역사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AN2라는 저 프로펠러 비행기 쌍엽기인데 저거 우리 골동품으로 알았잖아요. 골동품이죠. 아, 골동품 맞긴 맞는 거죠. 저 박물관에 있어야죠. 저기 유럽이나 미국의 박물관, 항공박물관 가면 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볼 수도 없는데, 네. 근데 저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안둘기라 그랬거든요. 저거 왜 그런 거죠? AN2인데요. 숫자, 아라비아 숫자 2인데, AN은 그냥 안으로 읽고, 네. 그다음에 1, 2 할 때 2를 둘로 읽는 거죠. 안둘. 아, 좀 비둘기에서 따온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안둘기 AN2. 아, 그렇군요. 북한식. 네. 그런데 이 비교하는 사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까지 있었던 북한의 기록 영화 속의 AN2 안둘기하고 올 9월의 원산 레이쇼 두 군데가 다르군요. 네, 뭐를 장비를 단 모양이네요. 위에 하나, 그리고 GPS를 달았군요. 밑바닥에 하나, 네. 레이더, 네. 지형 추적 레이더인데 결국 슬슬 저공 비행을 하면서 침투할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굉장히 궁금증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지금 좀 있으면 내후년부터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옵니다. 네. 미국은 F-22가 있지만 그거 제외하면 가장 전투기가 좋은 전투기 들어오고 지금도 F-15K가 있는데 F-15K는 일본 거보다 좋습니다. 근데 북한 공군은 거의 공군력이 우리랑 붙으면 100점 100패 할 전투기만 갖고 있거든요. 네. 나 같으면요, 저 같으면요, 네. 공군 해체하고 전 병력을 육군으로 돌리겠어요. 아, 북한 지휘부라면? 내가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붙어봐야 다 죽을 건데 뭐하러 밥이 돼주는, 표적이 돼주는 부대를 유지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기 공군이, 북한 공군 수뇌부가 무슨 생각으로 저걸 하나 했는데 이제 좀 슬슬 풀려가는 게 분명히 저거 인민군 총참모부에서도 야, 공군 너희 남조선 붙어갖고 어떻게 할 거야? 다 죽을 거야? 그러려면 육군에 들어와 이럴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도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물론 이것도 해석입니다. 저는 AN2라든지 기타 모든 전투기들을 한국 공군하고 공중에서 붙는 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탄 가미가제 미사일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기도 지금 위에 GPS를 단 거는 어디 자기가 잡은 표적을 잡기 위해서 잡은 거고요. 네,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위치를 알아야만 가서 자미가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지형이 어딘지를 봐야만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도 지금 저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잡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네. 저게 가미가제식으로 딱 붙어가지고 밤중에 날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네. 북한 공군은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인민군 총참부에서도 그래 존재해라 그러고 저런 훈련을 하고 장비를 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네. 우리 공군도 저기에 대한 어떤 방공작전 개념을 완전히 좀 바꿔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공군 얘기가 나왔으니, 자, 합참의장이 미국 갔잖아요. 네브라스카에 가서 이제 공군 기지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메시지가 좀 간명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순진 합참의장의 모습인데, 일단, 미국에 도착한 모습이죠? 네, 미국 그 전략사령부죠. 전략사령부가 뭔가 하면은 미 공군이 갖고 있는 핵 무기, 미 해군이 제2격을 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SLBM을 총 관리하는 사령부입니다. 네. 가장 뻔치가 센 거죠. 저걸 이제 그 중국군하고
저쪽에선 전략 로켓군 그렇게 표현하는 바로 그 부대를 간 겁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 이순진 합참의장의 그 비행기 밑에 B2인가요? B2죠? 네, 스텔스 폭격기인데요. 저것도 다 이제 미사일을 싣고, 다시 말하면 한국을 향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또 막추명 억제 전략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거는 아주 북한에 대한 상당한 위협적인 사인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어제 이제 저희가 서해안에서 북한하고, 아니, 중국 어선하고 해경하고의 문제 때문에 계속 골치 아프고 굉장히 답답해 했잖아요. 근데 중국 외교부가 낸 성명 보니까 중국이 과학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을 정도로 글쎄요. 한번 지도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또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지난 7일이죠. 7일 오후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발견이 됐고, 또 당연히 이제 외국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 해경에서 이제 나가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 안에서는 조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해역이고요. 그런 수역이고요. 네. 그러자 이제 밖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도망을 간 거죠. 그렇습니다. 약 9km를 이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동한 수역에서 결국은 고의적인 충돌이 있었고 네. 우리 해경 단정이 침몰하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불법적인 조업을 하고 발각된 곳은 네. 이제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수역이지만 실제로 침몰한 곳은 그 바깥쪽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바깥쪽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해양 경계가 확정이 안 된 곳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사건의 좀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중국 외교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하정대 국장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과학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해석이 아닌 것 같은데 중국 외교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어디에서 조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도주는 뭐 몇십 킬로를 할 수도 있고 100킬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해상으로도 나갈 수 있고 네. 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된 곳은 한중 간에서 공동으로 어로를 할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지금 그 얘기만 하는 건데 네. 그 자리는 이미 도주를 해서 간 곳이기 때문에 저 말 자체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이제 중국 측의 주장은 좀 일리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국제법적으로도 도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해서 도주하는 그런 타국의 선박을 추적할 그런 권리가 인정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그런 추적권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우리나라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역시 가입해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하고 어업 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네. 어선이 들어가서 조업하다가 일본 수역에서 쫓겨갖고 도망온 적이 있거든요. 일본 네. 해상보안청에 따라와가지고. 근데 우리 해경이 먼저 가서 그 배를 딱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보안청 배가 와서 우리 어선을 양쪽에서 납포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안 풀어줍니다. 네. 사법권 우리가 행사하겠다. 일본 빠져라 그래서 일본이 물러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 배가 공해상으로 도망가서 자기네 수역으로 가더라도 그러면 중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네. 중국은 안 하잖아요. 네, 지금 공해상이라서 안 한다는 건데 공해상일지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걸 안 하고 침몰한 지점은 이거는 공해니까 그거 이제 중간 수역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이 궤변인데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저렇게 어기게 되면요. 그 대가는 중국도 나중에 당할 겁니다. 네. 다만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이 되는 바람에 국민들이 격앙하게 됐고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한포 사격까지도 해가지고 상대방 배를 격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국제법상으로 불법 어로를 했을 경우에 도주를 하고 대항을 하고 할 경우에 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꼭 그 방법 아니고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한 포를 사격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열 몇 명의 어민이 네. 한꺼번에 사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현재 해경이 제대로만 단속을 한다면은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헬기 같은 것만 조금만 더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은 네. 쉽게 지금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해경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네. 거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하니까 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항상 그게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만약에 여론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세게 대응을 하지 말고 네. 그때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네. 그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만약에 그거를 네. 실행했다면은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용화기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경고 사격도 있고 실제 나중에 조준 사격은 최후의 상황이니까 어쨌건 우리가 발표한 이상 지키지 않으면 또 중국이 또 우습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건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묘를 반드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안 우리 정부에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